근데 쓰시는데요. 그 방금 인사하실 때 두 분이서 하나 둘 셋 하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아이돌 그룹들이 나와서 인사할 때 하나 둘 셋 하고 이렇게 동시에 하는데 그만큼 또 두 분이서 같이 이제 다니시고 이제 많은 사람분들 많은 분들 만나는 자리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물론 인사를 하셨지만 본인 소개를 이렇게 한 번씩 하고 그다음에 말씀 이어가도록 하죠.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 둥글고 둥글게의 음악을 맡은 정재일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공교롭게도 배우가 없는 바람에 제가 음악을 만들었는데 그냥 제가 불려 나오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둥글고 둥글게를 연출한 장민승입니다. 뭐 미술도 하고 사진도 찍고 뭐 이 일 저 일 전전긍긍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좀 본격적인 작품 얘기를 하기 전에 저는 이것부터 제일 먼저 궁금하더라고요. 두 분이 언제 어떻게 만나서 이렇게 작업을 같이 하시게 됐다. 어렸을 때부터 친구인지 아니면 그 이후에 작업을 하다가 만난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누가 말씀해 주실까요? 오늘은 제가 최대한 말을 줄이고 마이크를 양보하는 걸로 하기로 해서 다짐을 하고 왔습니다. 네. 그럼 정재일 감독님이 해주시죠. 때는 바야흐로 90년대 초반. 저는 헤비메탈을 꿈꾸는 기타 소년이었고 장민승 작가는 베이스를 치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수능을 앞두고 베이스 치러 다니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때가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냥 어느 잡지 구인 광고를 보고 서로 만나게 됐고, 근데 이렇게 작업을 같이 하게 된 것은 2009년쯤에 지금 저기 광화문 옆에 현대미술관 자리가 사실은 기무사 터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무사 터를 헐기 바로 직전에 플랫폼인 기무사라는 전시를 했는데 그 전시에 장민승 플러스 정재일이라는 아티스트 듀오로 처음으로 인스톨레이션을 하면서 같이 뭔가 해도 재밌겠다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 정재일 감독님 기사를 쓰면서 예전에 초등학생 때부터 고등학생이랑 같이 해서 밴드를 만들었다라고 했는데 그때 그 밴드인가요? 예, 맞습니다. 되게 신기하네요. 그때 밴드명은 네버마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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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 꺼라. 너바나에서 네. 영감을 받으셨군요. 그러면 뭐 정재일 감독님의 음악을 계속 하시는 거고 장민승 감독님은 그 이후에도 음악을 쭉 하셨나요? 저는 그 정재일 음악 감독을 만나면서 음악을 해야 될 사람과 음악을 기반으로 다른 일을 해야 될 사람이라는 게 분명히 구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상업영화의 영화음악 프로듀서로서 코디네이터로서 그렇게 활동을 많이 하면서 주로 음악을 듣는 일에 더 많이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정재일 감독님의 이 천재성이 좌절감을 줬군요. 그래서 분명히 그 구분이 져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덕에 그러면 영화나 다른 영상 작업에 집중하면서 결국은 적절한 역할 분담이 되고 더 좋은 작품이 나오는 결과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결국은 미대를 나와서요. 그렇죠. 미술을 전공하셨으니까. 그러면은 그때 처음에 알게 됐고요. 그 이후에 계속 만남을 가지셨나요? 아니면 연락이 끊겼다가 2009년에 다시 이제 작업을 하면서 다시 연락이 된 건가요? 이게 끊겼던 시기도 있었고 굉장히 친밀하게 지내던 시기도 있었고, 근데 그때는 결국은 그
영화음악 프로듀서를 하면서 네. 영화음악도 좀 같이 몇 편을 했습니다. 네, 그 전에 영화음악 작업을 또 하셨군요. 예. 근데 뭐 굉장히 그냥 짧은 어떤 순간적인 작업들이었는데 이상하게 그 인연이 끊기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본인이 어떤 사진을 찍었는데 굉장히 내밀한 작업을 하고 싶다 하면서 저에게 뭔가를 제안한 게 그 플랫폼의 기무사의 그 작품이었어요. 더 모먼스라는 작품이었는데 네,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는 작업을 꾸준히 많이 하셨죠, 두 분이서. 네, 많이 지속해 왔습니다. 네, 지금 뭐 제가 일단 찾아서 본 것만 해도 제주에서 만든 오버데어라는 영화가 아예 극장 개봉도 했고요. 그리고 세월호 참사다룬 보이스리스라는 작품도 있고요. 그 작품으로 에르메스 미술상을 수상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여기서 박수. 그리고 또 요번 이제 이걸 영화라고 불러야 될까요? 뭐 미디어한테 작품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하여튼 이번 작품으로 이어지게 된 계기가 또 작년 5.18 40주년 기념식에서 상영한 영상이죠. 내 정은 청산이여. 이 작업을 또 같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작업에서 이제 오늘 상영한 작품까지 이어진 건데 이 광주 5.18에 대해서는 어떤 계기로 이제 작업을 하게 되신 건가요? 뭐 그쪽에서 제안이 온 건지 평소에 또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건지 장민승 감독님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게 제가 운동 중에 잘 안 좋아하는 운동이 구기 운동이에요. 뭐 예를 들면 축구, 공을 갖고 여럿이 하는 운동인데 이게 제가 공이 저한테 오지 않기를 바라는 순간인데 공이 굴러오는 거죠. 아마 공감하시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굉장히 살라같이. 작년 이제 5.18 민주항쟁 40주년 같은 경우가 마치 그 공이 저한테 약간 이렇게 굴러오는 것 같은데 이거를 실책을 하면 참 난감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지 참 망설여지는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한테 다가오는 공 같이 느껴졌고 그 말씀하신 것처럼 내정원 청산이요라는 이제 5.18 민주항쟁 40주년 공식 헌정작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임을 위한 행진곡이 일단 기반이 됐고 그것이 워낙에 정식적으로 이렇게 다 함께 부를 수 있는 상황이 안 됐고 공교롭게도 또 팬데믹으로 인해서 더더욱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의미를 크게 기리고 이렇게 팬데믹의 상황도 잘 헤쳐나가서 우리가 또 좀 더 이렇게 문화적인 방법으로 뭔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라는 것들이 고민하고 있을 때 정말 즉흥적으로 그런 것들이 되게 이렇게 마법같이 그냥 순간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들이 작년 5월 18일로 인해서 내정원 청산이를 기반으로 해서 만든 것이 오늘 보신 둥글고-둥글게의 사적 22호, 23호 교도소와 병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잘 기록해야 되겠다라는 일종의 소명 같은 게 있었고요. 그 되게 복잡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이렇게 아우러서 광주의 그런 마음을 기릴 수 있고 기억할 수 있는 한 해로 이렇게 만들어보고 제가 그동안 배워왔던 그런 기술들, 감각들 이런 것들 여기 한번 다 녹여내보자 라는 것들 그 다음에 저희가 함께했던 그런 좋아하면서 얻어왔던 여러 가지 발전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잘 정돈해서 한번 이렇게 정리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 정은 청산이요는 유튜브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 25분 정도 되는데요. 유튜브 찾아보시고 영상을 볼 수 있고요. 거기서 또 정재일 감독님은
아까 말씀하신 임을 위한 행진곡을 좀 다르게 아마 그 조를 바꿨죠? 느낌을 많이 바꾼 것 같은 느낌. 그거를 알아봐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네. 이제 임을 위한 행진곡이라는 노래가 상징성이 있으니까 거기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남도의 민요를 떠올리면서 남도의 가장 정수라고 불리는 육자백이라는 민요에 굉장히 많은 그 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 내 정은 청산이요 님의 정은 녹수로구나 그런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근데 님을 위한 행진곡은 떠나간 사람들이 남겨진 사람들에게 보낸다기보다 그 좀 슬픈 감이 있고 뭔가 마지막을 기대하는 감각이 있었는데 그 떠나간 사람이 괜찮다, 나는 잘 갔다, 잘 있어 다오 이런 안부를 보내는 편지를 좀 마지막으로 쓰면 어떨까 해서 님을 위한 행진곡이 단조의 노래였다면 장조로 바꿔서 그 정훈이 선생님의 목소리로 그 새로운 가사를 써서 선율은 그대로 돼 장조의 느낌으로 그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네, 약간 세상에 남아있는 분들한테 오히려 위로를 해주는 네, 희망을 주고 박창학 작사가께서 해주셨는데 박창학 작사가께서 윤상 씨랑 계속 작업을 하시는 분이시죠. 한번 더 유튜브에서 찾아서 한번 영상도 보시고 음악도 들어보시면은 굉장히 또 새로운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작업이 이어져서 지금 둥글고 둥글게로 이제 온 건데 애초부터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나요? 아니면 하다 보니까 더 하고 싶다 해서 이어진 건가요? 사실은 5월달을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서 일하다 보면 시간 많고 여유 많게끔 되는 일들은 이번 생에는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급작스럽게 이렇게 했는데 또 이번 기회가 아니면 아까 언급드린 그런 사적지들을 잘 기록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잘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인력도 있어야 되고 행정도 있어야 되고 뭐 이렇게 한 부분인데 그것들을 불씨를 삼아서 잘 이어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한국 영상자료원이 그 많은 이제 영화의 아카이브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영상으로 이렇게 중요한 이런 장소 같은 장소들을 그러니까 영상으로 아카이브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 일치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선은 그 5월달 준비하면서 일단 이 장소들을 잘 영상으로 잘 아카이브를 해야겠다라는 사진으로도 많이 찍을 수 있었지만 그것 갖고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훨씬 더 다양한 입체적인 방법으로도 해야겠다라는 방법을 해서 그것들이 계속 이어진 가운데 둥글고 둥글게가 공연과 상영과 전시와 그러니까 전시장도 아닌 것이 영화관도 아닌 것이 공연장도 아닌 것이 뭐 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이 뭐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예, 그게 오늘 보신 결과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둥글고 둥글게는 말하자면 영상자료원에서 가지고 있던 기존 아카이브 과거의 영상에다가 새로 이번에 국군 광주병원이라든지 뭐 광주교도소 같은 그거는 새로 찍으신 거잖아요. 네, 많이 새로 찍은 게 더 많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구성을 하게 된. 그 영상 측면은 그렇고 또 음악 측면에서는 아까 이제 작년에 했던 5.18 그 기념 영상과는 다르게 헌정 영상과는 다르게 거기서 이제 육자대가 임을 위한 행진곡을 했다면은 이번 둥글고 둥글게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을 어떻게 보면 뭐 유럽의 교회 음악 같은 중세시대 교회 음악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런 스타일을 떠올리게 된 거는 어떤 계기에서 비롯됐나요?
이제 음악을 보통 만들게 되면 감독님과 이제 수많은 레퍼런스 참고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게 되는데 처음에는 막 분노를 표출하는 락 음악도 있었고 뭐 막 여러 가지 음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리고 장민승 작가는 독실한 그 천주교인이기도 하거든요. 독실한이라는 것도 얘기해서 그냥 천주교인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시편의 얘기를 꺼냈습니다. 구약 성서에. 근데 이제 천주교랑 개신교 성서랑 조금 다른데 그 천주교의 시편을 보여주면서 거기 저는 시편이 그야말로 시적인 그런 챕터인 줄만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안 해가지고. 그런데 너무나도 저 위에 계신 분께 하는 그 탄식과 탄원과 원망과 그 고통에 대한 절규들이 가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 음악의 소재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데 이걸 담으려면 결국은 성악이어야 되겠는데 그러면 그 기독교 전통을 가진 그런 유럽의 합창 음악이 우리의 키가 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 감정을 막 이입할 수도 있고 혹은 엉뚱한 기승전결을 만들 수도 있을 텐데 섣불리 음악을 만들면 하지만 더 우리를 누르고 그 오래된 경전의 기록을 담담하게 사람의 목소리로만 담아보자 이런 식으로 서로 말을 하게 돼서 장민승 작가가 그 수많은 챕터 중에 그 몇 구절을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그 중에 30개인가요? 정도를 추스려서 이제 이 둥글고 둥글게를 위한 음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30개를 추릴 때는 어떤 기준으로 하셨나요? 이게 그 시편이 한 100여 개의 구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요게 제가 그 5.18 기록관에 있는 이제 그 당시에 그 기록을 남긴 일기의 형태로도 있고 기자분들은 기자 수첩의 형태로도 남기기도 했고 다양한 방식으로 기록을 남기긴 했습니다. 그 기록들이 이제 남아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그 기록들 사이에 제가 그 시편의 구절들을 또 읽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로마 카톨릭에서는 죽은 이들을 위한 기도, 이렇게 연도라고 하는데 그것의 사실은 대부분의 항목이 다 시편이 그 구절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고대에서부터 억울한 죽음, 그러니까 누구한테 항소하고 탄원할 기도조차도 버거운 그런 억울한 죽음들은 계속 그렇게 억울한 백성들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고 그것들이 계속 되풀이된다는 생각들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종교를 넘어서 말 그대로 되게 그 시공간을 초월한 느낌대로 그 억울함에 대한 그 서러움에 대한 것들을 그 항소할 수 있는 그런 말 그대로 시로 읽을 수 있는 것들을 그 가운데서 줄이고 또 넘겼고 그것에 대해서 또 줄이고 하는 과정들을 반복하면서 이 둥글고 둥글게는 이제 12편의 이제 시편이 들어가고 음악으로 또 그것들이 이제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예전에 억울한 사람들이 울부짖고 하늘을 향해서 좀 원망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반영된 시편이 어떻게 보면 뭐 광주도 그렇고요. 우리 현대사에서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런 분들의 어떤 한이 같은 거랑 일맥상통한 게 있네요, 진짜.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둥글고 둥글게 그 영어로 이제 영문 제목으로 라운드 앤 어라운드라고 했던 것이 이게 장소와 때를 바꿔서 계속 반복되는 거에 대한 그런 도돌이표라는 그런 물음들을
그것들을 상기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들로 떠올려 봤습니다. 그런 의미였군요. 사실 제목에 대한 질문도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처음에는 둥글게 약간 동요 이런 느낌도 떠오르고 하는데 둥글고 둥글게가 어떻게 해서 나온 제목일까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그런 아픔의 역사들이 반복된다는 의미인가요? 그런 것도 물론 포함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80년대라는 것들을 떠올릴 때는 그냥 그저께인가요? 어디 TV에서 보는데 좀 둥글게 좀 살아 이런 대사를 TV에서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살 것을 강요받던 시대이기도 하고 반대로 지금은 못 참죠. 그러니까 사소한 불이익도 못 참게 되고 어떻게 보면 또 둥글게 사는 게 좀 필요한 시대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비단 역사적인 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이 그것들이 반복의 수레바퀴 속에서 계속 애쓰고 노력했지만 결국엔 제자리인 것 같은 그런 허망함에 대한 얘기, 하지만 또 멈출 수 없는 얘기, 그런 것들을 떠올려 봤습니다. 네, 정말 여러 가지 다층적인 의미가 숨어있는 그런 제목이군요. 정재일 감독님은 지난 3월에 오늘 이 영화에 쓰인 음악들을 모아서 뭔가 재편집해서 순서도 좀 바꾸고 이렇게 해서 앨범을 내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무려 11년 만에 솔로 앨범. 네. 3집인가요? 예, 사실 제가 가수도 아니고 2집, 3집, 4집 이런 거 의미는 없지만 이 작업을 통해서 이게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냥 굳이 3집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당시에 앨범을 내시면서 제가 이메일 인터뷰를 청했거든요. 그때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싶었지만 코로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안 돼서 이메일로 인터뷰했는데 전지는 모르셨죠? 오늘 드디어 뵙네. 네, 제가 얼굴하고는 네. 그때 그래서 제가 쓴 기사를 들고 나왔어요. 들고 나와서 했는데 그때 이런 말씀 하셨어요. 이번 작업을 하면서 한 5, 6년 전쯤에 독일의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 샀을 때를 떠올렸다. 그때의 기분을 광주 교도소나 국구병원에 갔을 때 비슷한 느낌을 받았다라고 하셨는데 그런 느낌들이 어땠는지, 그래서 음악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좀 듣고 싶어요. 다들 아시다시피 아우슈비츠는 엄청난 인류사의 진짜 20세기 최고의 비극이 일어났던 곳인데 독일이라는 나라가 그 비극을 어떻게 기억하는지를 독일의 친구들과 여러 경로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국 근현대도 이제 80년을 비롯해서 엄청난 비극이 있었죠. 이 필름에서도 부마항쟁부터 88년까지 다루고 있는데, 그러면 사실 저는 그냥 조무래기 그냥 소신인인데 이 역사를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될까를 독일의 경우에서 많이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장민승 작가가 전해준 그 시편 구절 중에 저에게 가장 먼저 다 와닿았던 건 메모라레라는 구절이었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주님. 주님께서 얼마나 인간을 헛되게 만드셨는지를. 기억하는 행위가 일단은 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정원 청산이여를 할 때 육자배기를 떠올렸던 것도 내정은 청산인데 임의정은 녹수다. 청산은 변할 수가 없지만 녹수가 청산을 못 잊어서 이렇게 빙빙 감돌아서 간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기억하고 잊지 않는 것부터, 그것은 2014년에 4월에 있었던 일도 마찬가지일 테고
결국 잊지 않는 것부터 우리 조물애기들은 시작할 수밖에 없겠다 하는 생각에서 그런 아우슈비츠도 떠올리고 그렇게 이 작품을 대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대한 비극이 있을 때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을까라고 사실 무기력함을 느낄 수도 있지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잊지 않는 것만으로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커다란 힘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결국 그 메시지가 이번 작품, 영상과 음악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 구체적인 영상 얘기를 좀 해볼까요? 보면서 굉장히 저 장면은 어떤 의도로 넣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는데요. 먼저 시작하면 촛불로 시작하잖아요. 네. 그 촛불이 어떤 상징하는 게 있습니까? 우리가 원래 이것이 오늘 보신 것처럼 88분의 소위 말하는 이렇게 그 시간을 나열하는 선형 편집으로 지금 영화적 구조로 되어 있죠. 근데 이게 공교롭게 뭐 DMZ 다큐멘터리 영화제에 와서 상영을 하게 됐는데 이게 분야가 어떻게 보면 사실 다큐멘터리는 또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어딘가에 이제 속해 있지 않은 것을 만드는 것이 그것이 꼭 목표가 됐다라기보다는 항상 떠오르는 게 그런 게 떠오르긴 하더라고요. 제가 하는 것들이. 근데 이것이 만들어질 때는 뭐 촛불만 하루, 뭐 그 다음에 뭐 서울의 봄 섹션들, 뭐 87, 80, 뭐 이런 거, 88 올림픽 이런 것만 하루씩 전시장에서 놓여지는 거를 상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여건상 그렇게 되지 못했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불빛만 보고서도 큰 블랙박스 안에 그냥 저 불빛만 보고서도 하루 종일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염원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와 종교를 넘어서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희망하고자 하고 간절한 바람이 있거나 할 때는 불을 켜고 그거를 응시하면서 이렇게 조응하는 것들은 계속 오래전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극장이라는 곳이 꼭 팝콘과 소다수로 넘칠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뒤집어 보면 그 불을 응시하면서 볼 수 있는 뭔가 이렇게 집중을 요구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같이 있는 공간들이요. 그래서 그런 곳들이 사원이자 성전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5월 광주를 혹은 5월 광주뿐만 아니라 우리가 뭔가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간절히 바라보자 하고 기원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을 때 그것들을 준비하는 시간이 극장에서 충분히 가능하겠다. 그런 생각으로 해서 그걸 만들었습니다. 정말 처음에 그 촛불을 보다 보면은 정말 몰입을 하게 되거든요. 정말 안으로 싹 빨려 들어가면서 그 다음에 펼쳐지는 영상과 음악들이 더 마음으로 쑥 스며들게 만드는 그런 약간 입구 같은 역할을 할 것 같았습니다. 이게 아까 뭐 시간적인 선형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게 말하자면 역순인 거죠? 네, 역순입니다. 역순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가령 뭐 79년부터 쭉 뭐 88년까지 온 게 아니고 88년 언저리쯤부터 해서 점점 더 과거로 가는 영화로 치면 뭐 박하사탕의 구성처럼 이렇게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형태, 구성을 취하고 있는 걸로 저도 이제 느꼈는데요. 처음에 장면들이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그 산업화 과정,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재봉틀부터 나오고 참 그런 광부들이 나오고 노동 현장이 바로 나오면서 그리고 바로 또 익숙한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노차사의 사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계를 어떻게 좀 쓰신 뭐 의도가 있었을 텐데 어떤 마음으로 쓰셨는지 정재일 감독님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사계는 저의 의도가 아니었고요. 그래요? 그 필름에 네. 장민승 작가가 네. 그 미싱이 이제 나오니까 네. 그 미싱도 장민승 작가가 직접 이 필름을 위해서 찍은 촬영을 하셨군요. 네.
그것은 사계라는 말 그대로 동명 명제의 작업인데요. 2017년에 그 사계라는 작업으로 아예 그 10분짜리 영상 작업을 아예 만들었습니다. 그거를 보다가 이 앞에 넣고 재구성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자료 화면과 그다음에 재봉틀을 다시 찍은 화면이 굉장히 안 어울릴 것 같아서 묘하게 어울리거든요. 이게 굉장히 또 그 새로 찍은 화면은 미적 구성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올림픽 그 주경기장, 올 88 올림픽 당시를 이제 묘사할 때도 그것도 새로 찍은 화면과 과거 화면을 같이 섞은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새로 찍을 때도 보면은 그 구도를 굉장히 규칙적인 구도를 절묘하게 잡아서 그 자체가 하나의 약간 예술 작품처럼 보이는 그런 효과를 좀 받았고 그런 인상을 받았거든요. 네. 개인적으로 네. 장민승 작가는 이 가로 세로 줄이 안 맞으면 약간 불안해요. 구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해요. 사람을 못 찍어요. 근데 그게 정말 되게 구조적으로 정말 아름답게 보여요. 정확하게 그 대칭을 이루는 간격도 일정하게 이렇게 유지가 되고 그래서 더 뭔가 더 예전 자료화면만 계속 보여주면은 조금 뭐 지루하거나 이럴 수 있는데 그 리듬을 탁탁 바꿔주면서 굉장히 좀 긴장감도 좀 주고요. 그리고 저는 굉장히 좀 인상 깊었던 게 보면은 올림픽 장면도 그렇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87년 6월 항쟁으로 넘어가잖아요. 88년 올림픽에서 그 전해인 87년 6월 항쟁. 그래서 거리에서는 막 시위를 하고 박종철 열사, 이학년 열사 나오고 올림픽도 그렇고요. 사실 굉장히 뜨거운 현장이란 말이죠. 근데 음악은 굉장히 차분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한 발짝 떨어져서 관조하게 만드는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서 흥분하고 같이 하는 것보다는 그런 의도를 갖고 계셨던 거예요, 정재영 감독님. 애초에 우리가 동의했던 그 합창 형식을 합창의 그 고대 경전의 노랫말을 쓰자는 것 자체가 우리가 섣불리 뭔가를 만들지 말고 해석하지 말고 그럴 자격도 못 되고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최대한 좀 객관적인, 관조적인 시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 이제 계속 그런 음악과 효과, 전자음으로 만든 이런 음만 나오다가 사람 목소리가 이제 처음 나오는데 그 사람 목소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이 직접 얘기하는 게 아니고 뉴스에 나오는 멘트인데 그 멘트도 정부를 당시의 군부 독재 정권을 옹호하고 하는 그쪽 입장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게 지금 들으면은 그 당시에는 다들 그게 당연한 걸로 어떻게 보면 그게 진실인 줄 알고 받아들였을 사람들도 꽤 많았었는데 지금 보면 저게 얼마나 사람들을 속이고 참 그 말하자면 세상을 다 속이려고 한 나쁜 짓을 저희 어머니만 해도 80년에 5월에 정말 광주에 간첩들이 들어온 줄 아셨다고 그렇게 오랫동안 알고 계셨더라고요. 다들 그때는 폭동을 일으킨 걸로 그렇게 호도를 했지만 결국은 그게 밝혀졌고 오히려 그렇게 호도하는 뉴스를 보면서 오히려 더 비참함과 몸서리쳐질 어떤 그런 공포심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 음악에 있어서요 이게 보면은 오케스트라 그리고 합창단이 이제 녹음을 한 건데 제가 듣기로는 이 녹음을 이제 유럽에 있는 오케스트라 합창단이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직접 가서 한 게 아니고 원격으로 했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요? 어떻게? 그러게요. 이 전작인 장민승 작가의 전작인 오버데어는 둘이 같이 헝가리로 날아가서 부다페스트에서 녹음을 해왔었는데 팬데믹이라 꼼짝을 못하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한국에서는 대규모 오케스트라와 합창을 녹음할 수 있는 녹음실 자체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도움을 빌렸어야 됐고, 그리고 이게 라틴어 기반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해독을 할 수 없는, 이게 발음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 그런 단어들인데 그들에게 많은 자문을 구했고 감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돼? 할 수 있을까? 하는데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팬데믹을 거의 2년을 채워가는 이 마당에 굉장히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 헝가리 갈 필요 없네 뭐 이러고 있습니다. 헝가리에서는 이제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이 모여서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하고 있고, 예, 그래서 화상으로 공연해서 네. 여기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네. 네. 야, 이런 시대가 됐군요, 진짜. 네. 근데 그게 저도 같이도 가보고 또 원격으로 하는 것도 다 경험을 했는데 아무나 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죠. 네. 내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런 음악과 어울려서 이렇게 쭉 나오면서 음악이 처음엔 굉장히 경건하고 좀 잔잔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이제 광주에서의 폭압적 진화하는 그런 장면들, 어떤 전자음이 좀 긴박하게 이렇게 좀 끌어오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요. 네. 그리고 그 영상도 표현은 그냥 영상이 아니고 흑백 필름 네거티브한 그 필름 이미지로 보여줘서 그게 오히려 또 더 굉장히 인상이 더 깊었던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실제 영상보다 필름으로 그렇게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하는 건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뭐 이렇게 사진을 쭉 찍어왔기 때문에 현재까지도요. 근데 그 당시에 찍혔던 사진들이 살 때만 되면은 너무나 많이 쓰이는 사진이에요. 아까 현상에 대해서 포지티브로 이렇게 하는 것들은 때가 되면 신문에 매번 나오고 광고 뭐 이렇게 저기 정말 그 뉴스리에 많이 나오는 그런 거니까 많이 보는 네, 많이 보는 사진이에요. 네, 그 대표적인 사진들이 많은데 소위 말해서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것들이 갖고 있는 뭐 예술성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구분할 필요가 없는 사진들이죠. 그런 저널리즘의 사진들은요. 근데 제가 그 원본 사진을 좀 보고 싶다고 청을 했고요. 원본 사진을 그러니까 돋보기죠. 돋보기로 그것들을 봤는데 거기서 오게 되는 큰 충격들을 좀 받았어요. 예, 확대해서 볼 수도 있고 보고 싶은 부분들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들을 제가 그 라이트 테이블에 놓고 그 필름들을 놓고 이렇게 확대기를 보는 것처럼 관객들이 극장이나 전시장에서는 그렇게 한번 또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의도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접하지 못한 이미지를 그렇게 봄으로써 더 좀 묵직하게 좀 바라볼 수 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영화에서 말하자면 하이라이트, 클라이맥스라고 보통 이제 영화 같은 경우는 클라이맥스가 있잖아요. 클라이맥스라고 할 만한 장면이 뒤에 이제 교도소와 병원을 천천히 이렇게 훑어가는 그 장면. 그래서 제가 실제 거기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요. 근데 그 공간은 과거의 그 공간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뭐 예전엔 정말 아수라장이고 많은 분들이 거기서 신음을 지르고 고통스러웠을 장소인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고 폐허인데도 그냥 조용히 거기를 이제 훑어가는 카메라만 봐도 제가 거기서 그 옛날의 분들의 고통을 느끼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거든요. 음악도 그렇고 거기에서 특히 거기서 음악에서는 계속 메모라레라는 대목이 계속 반복된 것 같은 느낌이었군요. 예, 맞습니다. 굉장히 주의 깊게 봐주셨군요. 네. 그 의도를 제가 잘 받은 거죠. 그만큼 이제 사실 잘 그 의도를 잘 담아서 전달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받은 건데 그곳에 어떤 있었던 일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자라는 핵심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장면을 찍으실 때는 어땠나요? 이게 굉장히 고요하게 움직이더라고요.
되게 긴 복도입니다. 실제로도 한 100m 가까이 되는 복도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보셨겠지만 창문 바깥으로는 나무들이 무성하게도 자라져 있고 정말 그 세월들을 다 겹겹이 다 창밖으로 다 쌓여 있죠. 이런 부분인데 이것들을 실제로 가서 보게 되는 것보다는 장면화해서 이렇게 전달될 때 오히려 더 그 실제 장소보다도 더 다른 층의 그 장소적 감각들을 매체로서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전달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비단 사진으로 찍어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 마찬가지로 정말 우연치 않게 내정원 청산이호라는 작업을 하게 되면서 그 공간도 더 이렇게 깊이 있게 관찰할 수 있게 되었고 기록할 수 있게 되었고 또 한국영상자료원과 또 합을 맞춰서 중요한 사적지들이 사실은 지금 다 손이 타고 있거든요. 없어질지도 모르고 이러는데 그것들을 기록을 해야 된다는 굉장히 강박적인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이 이것들을 장면화했을 때 보시는 분들이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진 않았지만 마치 내가 그 공간을 영상으로나 갔다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적절히 할 수 있게끔 촬영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이게 한 테이크가 길어서요. 그래서 무전기 고장난 거 아니냐고, 왜 컷이 안 나오냐고 계속 그랬던 얘기가 계속 있었습니다. 아니 그게 굉장히 천천히 움직이는데도 전혀 그게 길게 느껴지거나 지루하게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궁금했던 부분 핸드헬드를 직접 들고 찍으신 거죠? 그거는 스테디캠입니다. 스테디캠으로 스테디캠. 이제 흔들림이 없이 안정적으로 이렇게 가길래 그러셨군요. 이후에 등장한 장면은 피아노가 맞는 거죠, 이게? 네, 맞습니다. 네, 거기서 갑자기 이제 피아노 건반에 대해서 굉장히 확대해서 보고 해서 이거는 어떤 의미로 이 씬과 음악을 넣었을까 사실 궁금했어요, 저는. 그래서 두 분께 꼭 그걸 여쭤보고 싶었는데 어떻습니까? 그 장면에 대해서. 피아노는 초반에 나왔던 산업화 시기에 나왔던 피아노 만드는 공장이 인천에서 피아노 만드는 공장이 나와요. 삼익 피아노 공장이 나오는데 79년, 80년에 만들어진 피아노입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피아노도요. 근데 그게 피아노라는 게 사실 굉장히 아름다운 기계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그리고 음악 감독하고 이제 가까이 이제 있으면서 저희 특권이죠. 근데 피아노를 이렇게 칠 때 저가 이제 같이 옆에서 많이 들을 때가 많아요. 네. 근데 그게 굉장히 파노라믹한 풍경이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그 피아노를 하나의 풍경처럼 절도 있고 이렇게 앞에 나오는 그 올림픽에 사실은 매스게임하고 사실 비슷한 부분인 거예요. 네. 그래서 절도 있지만 또 거기서 또 나름대로 하모니가 있고 막 이런 부분들에서 그것들을 그리고 공교롭게도 건반이 88개의 건반이기도 하고 뜯었더니 거기에 또 이제 스탬프가 또 돼 있는 것도 알게 되고 해서 그런 것들을 좀 시청각적으로 잘 담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마지막은 이제 광주에서부터 79년으로 이제 가는 이게 모든 둥글고둥글게가 사실 만들 때 우리가 이제 고속열차를 타고 가면서 창밖을 보는데 이미지가 선명하게 담기진 않죠, 기억 속에. 하지만 스쳐 지나가죠.
그런 이미지처럼 우리가 정확하게 그걸 알 수는 없지만 마찬가지로 80년대를 고속열차를 타고 한번 싹 지나가는 그 창밖을 보는 그런 느낌이라고 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피아노가 나오는 부분이 마치 정차역을 알리는 그런 것처럼 알람처럼 느껴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 최종 지점으로 가기 전에 잠깐 이게 막간 같은 효과도 좀 주고요. 그래서 결국 그 이후에는 정말 마지막 엔딩 씬이 이제 1979년 부마항쟁이잖아요. 1979년, 그러니까 80년 광주가 있기 바로 전해고 그 10월은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총에 맞아서 세상을 떠나기 직전인데 부산 마산 쪽에서 이제 뭔가 이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일어났을 때 계엄령을 내리고 또 무력 진압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진압을 한 지휘자가 바로 이제 또 80년에 그 만행을 저질렀던 전두환 아닙니까? 그래서 전두환의 육성으로 계엄령을 선포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을 때 뭔가 더 막 소름이 돋고 찌릿하면서 그러면서 이게 엔딩이 되니까 정말 돌고 돈다라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진짜. 사실 전두환이 그 당시 부마항쟁 진압 책임자였다는 사실도 드러난 게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그게 알려져 있지 않다가 2019년인가에 뉴스를 통해서 처음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좀 자세히 보시면 그 네. 전직 대통령 두 분이 딱 클로즈업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 무슨 장면인지 알 것 같아요. 이명박 전 대통령도 잠깐 이제 전두환 대통령과 만나서 악수를 하는. 그래서 참 세상이 참 묘하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는데요. 네. 그 영상은 이렇게 됐고 또 이 영상에 들어간 음악들을 아까 이제 정재열 감독님은 따로 음반을 내셨잖아요. 그래서 그 음반 내셨는데 음반에 낼 때는 또 순서가 이 영화에 쓰인 것과 다르죠, 또. 예, 그렇습니다. 네, 그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순서를 좀 잡으신 건가요? 전혀 논리적인 기준은 하나도 없고요. 그 음악의 그 형식의 음악의 형식과 느낌에 그냥 따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노래가 1분인 곡도 있고 8분인 곡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그냥 이게 전체 한 70분 정도가 하나의 너무 거창하지만 콘체르토처럼 느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그 배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향악을 듣듯이 앨범 처음부터 끝까지 네, 사실 추격해서 지금은 앨범이란 개념이 너무 무의미한 시대가 됐는데 아직도 그거에 대한 꿈을 좀 가지고 있어. 네, 그렇죠. 그럼요. 저도 아직 앨범이 더 좋습니다, 사실. 네, 이거 어제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일단 다 됐는데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더 많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좀 줄여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많은 얘기 나눴고 또 얘기를 듣고 나니까 다시 한번 또 이 작품을 또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작품을 또 언제 또 볼 수 있을지 이게 사실 볼 수 있는 자리가 그렇게 흔치가 않았고 다음에 혹시 뭐 상영 계획 혹시 잡힌 게 있나요? 오늘 상영이 네. 아마도 이렇게는 당분간 마지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작년 11월 28일이죠. 28일을 시작으로 했는데 이제 광주에서 처음 프리미어를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수도권과 뭐 지방 뭐 부산, 경기도 뭐 이런 데서 계속 영화관에서 공연장에서 이게 보신 게 오늘은 이제 극장용 버전을 보신 거고 영화관 버전도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다 그래서 영화관 버전도 만들어서 영화관 버전도 이제 만들어서 이렇게 좀 이렇게 그 다양한 상영관에서 그동안 이제 상영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렇게 특별하게 볼 수 있는 상황들이 또 언젠가는 또 올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게 요즘 이렇게 안방에서 소위 말하는 OTT라든지 이런 걸로 볼 수 있는 게 많아졌잖아요. 근데 정말 다른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은. 그래서 그런 기회가 또
언젠가는 또 올 거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고, 그건 제가 노력해서 되는 부분들은 아닌 부분인 것 같고, 오늘 그래서 뜻깊고 감사한 자리인 것 같고요. 또 전시로 또 다른 형태로 또 이것들을 확장해서 만들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후속 작업도 굉장히 좀 기대가 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 영상 작품, 영화 작품과는 별도로 또 정재일 감독님이 낸 앨범을 또 들으면은 같은 음악이지만 또 다른 느낌, 또 다른 구성의 어떤 감상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니까 두 가지 작품을 이제 즐길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제가 듣기로는 LP로도 발매가 됐다고 하던데 살 수가 있는 건가요 지금? 이렇게 LP를 내겠다고 막 호언장담하더니 안 내고 있어. 안 됐어요. 네. 제가 좀 게으름을 좀 부려보고요. 네, 서두르겠습니다. 네, LP가 나오게 되면 꼭 저도 하나 사고 싶습니다. 네, 미리 예약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50분 넘는 시간 동안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두 분 이렇게 의미 있고 재미있고 뜻깊은 얘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